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 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 팔아 김선달입니다. 2022년 3월 5주차 핵심 뉴스들 총집합. 이 영상만 보면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제부문 북한으로 갑니다. 첫째, 28일 월요일자 ICBM 유엔 안보리 무상 기사입니다.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4년 3개월 만이지만 1시간 40분 만에 아무런 조율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이사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 말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소통을 했음에도 미국이 그에 상응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비판하며 추가 제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도 진행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 결의안은 물론 아무런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않은 채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 측 유엔 대사들이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에 침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4월 1일 금요일 북한의 SLBM 발사 정황 의심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2월 16일에서 3월 27일까지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에 포착된 잠수함인 영웅함은 북한이 지난해 SLBM 시험 발사 때 사용했습니다. 이 잠수함과 SLBM 시험용 바지석, 예인선이 현재 심포조선소에 선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에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국제부문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갑니다. 첫째, 29일 화요일 이스탄불에서의 5차 평화협상 소식입니다. 2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5차 평화협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중립국 모습을 가질지에 대한 논의와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변인이 물론 우크라이나 작전의 결과는 핵무기 사용의 이유가 아니다고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을 일축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차관이 5차 평화협상 뒤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일 것, 이는 즉각 실시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공습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30일 수요일 KBS 우크라이나 의용군 위치 노출 논란입니다. 현재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들 중 일부는 전선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KBS는 지난 28일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청년 2명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청년들이 제공한 사진의 GPS 위치값을 분석해 인터뷰 당시 이들이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있는 걸 확인했다며 소재지로 추정되는 호텔의 위치를 자료화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인터뷰 영상 속 내부와 추정 호텔 내부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러시아 측이 공교롭게도 르비우 지역에 미사일 폭격을 진행했기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한편 KBS는 인터뷰가 보도날 기준 지난주에 진행된 것이며 한국인 참전자들은 인터뷰 직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여러 추측성 글들이 작성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30일 수요일 윤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 보도입니다. 29일 오후 5시 윤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에 있기에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4월 1일 금요일 마리우폴 사실상 함락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결국 러시아에 함락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칠러 지역인 동부 돈바스 지역을 육상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리우폴에 러시아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여 국제사회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여 러시아는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병력은 처벌할 것이지만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는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보낸 민간인용 버스가 러시아 군에 의해 막히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4월 1일 금요일 루블 하루만 가스 결제 푸틴의 서명입니다.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일 비우호국 구매자들의 가스 관련 제재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월 1일부터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위해 비우호국은 루블화를 통해서만 결제해야 합니다. 이에 서방 지역은 러시아를 비판하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상태입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미국으로 갑니다. 첫 번째, 28일 월요일 바이든의 푸틴 교체 발언 논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폴란드 바르샤바 왕궁에서 제발 바라건대 그는 권좌에서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P통신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바이든 씨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오직 러시아 연방 국민의 선택이라며 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이웃 나라를 힘으로 장악하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번째, 4월 1일 금요일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입니다. 러시아의 유가 제재와 관련한 서방의 대응으로 미국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씩 전략 비축유 방출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이 급등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4월 1일 금요일 미국의 핵무기 사용 조건 하향 보도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이 있을 때만 핵무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 단일 목적 사용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와 미사일 방어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상황을 극단적 상황이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문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 갑니다. 첫 번째 29일 화요일 경제 수도 상하이의 도시 봉쇄입니다. 결국 중국의 도시 봉쇄 카드는 상하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상하이 도시를 단계적으로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코로나 확진자는 2,000명이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이번 상하이 도시 봉쇄로 테슬라 등 자동차 시장과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 봉쇄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도시 봉쇄에 대한 추후 정부의 향방이 주목되는 상태입니다. 국제부문 섬나라 일본입니다. 첫 번째 31일 목요일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정부 검정 심사 통과 보도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열린 교과서 검정 심의회에서 239종의 교과서 검정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되었고 종군 위안부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이 같은 일본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국제부문 다음은 이란입니다. 첫 번째 28일 월요일 이란의 핵협상 합의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26일 TV 인터뷰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3개국이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핵협상 초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번 주에 실용적으로 협상에 나서면 협상 타결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제어하는 대신 미국 등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자 이란은 핵 개발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오는 상태입니다. 국제부문에 이어 정치부문입니다. 첫 번째 26일 토요일 시진핑과 윤당선인의 통화입니다. 윤당선인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한중 관계와 북한의 ICBM 도발 관련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시 주석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선 북한과 관련된 양측 발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상태입니다. 한편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을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규정하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당선인의 쿼드 가입 움직임, 한미일 삼각협력 구도 강화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견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29일 화요일 문 대통령과 윤당선인의 회동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당선인의 회동이 마침내 28일 오후 6시쯤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대선 19일 만에 이뤄져 가장 늦으면서도 2시간 51분이라는 역대 최장 만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서로 덕담을 나누며 큰 틀에서의 국정이양과 협조에 관한 대화가 오갔으며 용산 집무실 이전, ICBM 의제, 임기 말 인사권, 코로나 2차 추경 예산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당 간 경쟁할 수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으며 윤당선인은 잘된 정책을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세 번째 29일 화요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 소식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은 지난해 12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장현이 출근길 지하철의 운행을 수차례 방해하며 시위를 진행한 것에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전장현은 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약속을 어겼기에 시위를 한다며 여러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 상황이 이어지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장현의 여러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발언들과 관련해 적절했다는 의견과 다소 지나치다는 입장이 나뉘며 여야는 물론 누리꾼들까지 첨예한 공방이 오가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30일부터 멈추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전장현의 시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30일 수요일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 소식입니다.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특수비 및 김 여사의 의존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3월 2일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는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의 거센 공방 속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망이 최근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특수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해명을 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 청와대 특수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김 여사 옷값에 대한 여러 추측성 보도들만 오가는 상태에서 어떤 식의 결말을 맞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31일 목요일 안철수 내가 직접 참여 않겠다는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저는 인수위원장으로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있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인수위원장 직무에 소임을 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정기 은퇴와 6일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한 끝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대권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도 이날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선 이후 아직 어떠한 행보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 부문에 이어 이번엔 사회 부문입니다. 첫 번째, 30일 수요일 가습기 살균제 최종 조정안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최종 조정안이 29일 피해자 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1년 만입니다. 최종 조정안은 앞서 공개된 초안 및 중간 조정안과 비교해 간병비가 일부 증액되었지만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원에서 5억 3,522만원이며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에서 4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에서 받은 보상액과는 별개입니다. 한편 조정안은 7,027명 중 절반 이상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됩니다. 두 번째, 4월 1일 금요일 문신시술처벌 의료법 합헌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 등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5대4로 기각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의 처벌 현행법은 유지됩니다. 현재는 문신행위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은 시술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위험 요소, 이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시술에 관여하는 자가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 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재판관의 반대 의견으로는 문신 시술의 경우는 일반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와는 구별돼 반드시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증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경제 부문으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30일 수요일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통합 보도입니다. 29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과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승인한 이후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 세븐이 인수대금 3,133억 원을 치르며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미니스톱 2,602개 점포가 세븐일레븐으로 변하며 총 13,775개가 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편의점 업계 1위인 CU, 2위인 GS25와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모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4월 1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보도입니다.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인수위원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2년 유예에서 1년으로 유예 기간을 줄였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본골자는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번 정책은 윤 당선인이 실시하는 첫 주택 정책으로서의 시험대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4월 1일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보도입니다. 전세계 근무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 급변한 상태에서 지난 30일 구글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생산성 협업 소프트웨어 모음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 미트를 통해 영상회의 500명 직접 참석, 10만 명이 시청하는 기능을 부각하였습니다. 세티 부사장은 대유행 기간에 30%만이 재택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76%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은 문화 부문입니다. 첫 번째, 28일 월요일 윤여정 배우 아카데미 시상식 수어 발표입니다. 27일 세계 최고 권위인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는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 배우는 수상자가 적힌 빨간 봉투를 연 뒤 호명 대신 수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영화 코다의 트로이 코처 배우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상식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박수인 손바닥을 쫙 편 채 흔드는 행동을 하며 코처 배우의 시상을 환호했습니다. 또한 윤 배우는 코처가 양손으로 수상 소감을 수어로 발표하는 동안 트로피를 대신 들어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윤 배우의 배려에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영화 코다는 작품상 나무조연상 각색상을 받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출시된 영화가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 배우 윌 스미스가 사회자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사고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5주차 뉴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4월 2주차에 핵심 뉴스들을 모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파라 김선달이었습니다. 안녕.